자, 지금 현재 이정미 재판관 후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죠. 예.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이를테면 수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법부의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라면 그건 기본적인 그분의 마인드일 터이니까 이정미 소장이 퇴임을 하기 직전에 당연히 후임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면 그 전에 박한철 소장은 퇴임하셨는데 왜 임명하지 않냐? 그건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자면 예.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으로 지명되신 분이고 이정미 소장 대행 같은 경우는 예.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몫으로 지명되신 분이시죠.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을 때 임명했던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 몫으로 남아있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퇴임하기 때문에 후임자로 임명하는 건 당연한데. 네,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지금 현재 권한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헌재 그러니까 소추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사자 혹은 당사자를 대행하는 분이 다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사실상 중지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요. 이른바 탄핵 인용이 될 것이라고 찬성하는 분들은 다 각기 이제 각기 해석을 합니다. 왜 지금 시점에 느닷없이 얘기를 해갖고 대통령 측이 항의할 수 있는 명분을 주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대통령 측은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심판이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변론 종결 뒤, 그러니까 27일 날 헌재에서 변론을 종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말한 시점은 그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 그 헌재 심리에는 사실상 대법원의 어떤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상적으로 발표한 거 아닌가요? 이제 사실은 이것도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뭐 정상적으로 아직 발표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그 근거 자체가 대법원 관계자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브리핑한 것도 아니고 이제 관계자가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그 안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될 것이 사실은 이 이정미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아까 김대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부터 과거에 이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12월 중순, 그러니까 지난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헌법재판관 임명한 문제가 한번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설 연휴 전후에서 또 이거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적어도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거니까 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명 시점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바로 지금 이제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지연의 어떤 목적으로 좀 삼을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중순 국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오해나 논란은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말을 좀 아끼고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또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대법원 관계자나 이런 부분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당연히 선고 시점 이후를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부 좀 주류의 어떤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뭐 제가 이걸 뭐 정치적인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닌데 왜 하필 27일 날 헌재에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한 시점에 바로 금요일 날 바로 이제 금요일 날 바로 하루 얼마 안 남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 이 보도를 지금 갑작스럽게 내는 것인지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또 대통령 측에서는 또 그것을 빌미 삼아서 뭐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과연 대법원의 실질적인 의중인지 그 부분도 사실 의심스럽고 그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건은 음모론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너무 복잡해집니다. 근데 보는 사람들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 재밌는 걸 사실은 가급적 방송이나 나름대로 신뢰를 먹고 사는 그런 기관에서 음모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자, 그러나 일단 취재가 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들이 음모를 갖고 있든 아니든 보도가 됐으면 이제 이 보도된 객관적 상황을 놓고 분석을 해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추가 임명을 한다고 해갖고 중지될 사안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임자를 추가 임명하려고 하고 또는 추가 임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새로운 분을 임명을 하게 되면은 또 그분이 국회에 가서
또 그 뭐라 그러죠? 청문회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임명하시는 분은 청문회는 하되 뭐 그걸 청문회에서 거부하거나 이렇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이제 대법원의 임명권을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뭐 27일 날 최종 그 변론기일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어떤 정치적 업무가 있어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최종 변론기일이 확정이 안 됐다면은 쉽게 말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 측이나 그 대리인단이야 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좀 연기하고 지연시켜서 7인 체제 내에서 심판을 받으려 하는 그런 움직임은 뭐 계속 보여왔던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7인 체제 하에서 받으면은 기각될 것이라고 믿는 데는 그들만의 믿음과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시중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이미 여러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그런 믿음 하나가 있고 또 설사 어쨌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헌재의 그 재판 진행 전체에 자꾸 흠집을 내서 어쨌든 판을 엎으려고 하는 그 설사 뭐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불공정한 재판이었다 해서 판을 엎고 불복하고 또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그런 일련의 모습으로 하나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 그 측 대리인단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왜 이렇게 임명하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정성 신뢰가 좀 있을 터인데 최근 1년의 과정을 보면 이거는 정말 대한변협 회장 출신의 그 김평우 변호사 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지 정말 맞는지 아니면 그 우리 동네 뒷골목에서 술 마신 아저씨의 뭐 좀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는 어느 행위가 심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는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대리인단 측의 주장을 잘 안 믿는 분위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걸 법률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27일 날 최종 변론기일을 종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변론이 종결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변론을 재개하든지 열어달라고 지금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변론을 다시 재개하거나 아니면 선고기일을 늦추는 것은 사실상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어떤 변론을 종결하려고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제 뭐 선고기를 연기하거나 변론을 재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당사자, 그 대리인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돼야 되고 그리고 그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요건 사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맞춰보면 사실상 지금 이 뭐 선고기를 연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유 자체가 이 탄핵 심판 심리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대통령 측의 뭐 책임 없는 사유라고 보기에도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뭐 다시 연기해 주거나 뭐 다시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 뭔가 내가 정말 중요한 주장 사항들을 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제 법리적 말은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대통령 측이 변론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즉 나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기회를 못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연기 사유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여러 차례 나오라 그러지 않았냐. 맞습니다. 입증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안 해놓고서 이제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진행이고 전혀 무관한 거기 때문에 심리 중지나 혹은 연기에 사유가 안 된다.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견해가 다른 건 아니시죠? 견해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견해가 불행히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최근 헌법재판관 중 여권에서 지명을 받은 한 인사가 사석에서 한 얘기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차원적인 법리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 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뭐 취재돼갖고 보도 나온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을 연기해야 할 만한 충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헌재 실제로 지금 재판관으로 계신 분이 사석에서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제
이제 중요한 얘기네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가 다 정리가 되는 건데 예. 이게 법적으로 혹은 헌재에서 뭔가 논리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일방적으로 이 헌재의 결정을 지연하려고 하는데 애를 쓰고 있고 예. 이쪽은 이미 심리가 대부분 다 종료됐다. 예. 큼직한 것들은 종료됐다. 그렇기 때문에 27일 날 최종 변론 기일을 갖고 그다음에 헌재가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예. 네. 자, 어제가 헌재가 정한 종합 준비 서면 그러니까 이제 문서로 최종 입장을 내라 하는 날이었었는데 국회는 297쪽 많이 낸 거예요. 이걸 또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97쪽을 보려면 한 3년쯤 걸릴 것 같은데.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특징이 있나 봐요. 문서를 빨리 보나 봐요. 뭐 그 정도 분량이면 뭐 하루 저녁에 다 봐내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야. 아니 왜 저를 벼랑하세요? 일단 문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가 우리가 그냥 A4의 어떤 책처럼 그렇게 아주 작은 포인트에 뭐 글자 줄감이 그렇지 않고요. 한 230에서 250 프로 정도의 한 줄간격입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도 한 12포인트라서. 그래서 A4 용지로 하게 되면 거의 한 3분의 1이나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책은 100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냈는데 문제는, 지금 대리인단 측은 서면을 내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 정도면 이제 막 가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종 변론기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이콧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최종 변론기일 종합준비서면을 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내도 되고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방법적으로 좀 찾아보게 되면 헌법재판관들이 이야기한 그 기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또는 27일 최종 변론기일에 그때까지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7일 날은 PPT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두 변론만 하고 그다음에 선고 기일 전에 재판관들이 이 종합준비 서면을 충분히 볼 정도의 그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한 3, 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끌 수 있는 시간까지는 한번 끌어보고 보이콧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준비 서면에 어떤 시간이 또 걸리느냐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종합준비 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개월 동안 준비한 그 주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어떤 준비 서면과 거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조사한 어떤 증거조사,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에 조금 불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허 전 비서관님. 지금 뭐라 불러야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 아무거나 다 불러주셔도 됩니다. 전직이 너무 많았어요. 호 교수님. 그런데 자, 이번에 이제 대통령 측에서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자, 이후로 14가지인가 15가지인가 했고 놓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종합준비서면도 그 내용에 근거해갖고 일부 좀 수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헌재 재판 심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완전히 새로 쓴 문서인가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쓸 내용이 없는 거죠. 기존에 했던 거를 이제 종합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 의견을 다시 한번 제출하는 그런 거라 보고요. 헌재에서 진행되는 심리를 보고 좀 수정은 일부 됐겠죠. 그렇죠. 자기 의견들 다시 좀 내고 이런 거는 있을 텐데 크게 벗어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장들 반복해서 종합 정리해서 내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날 김평우 변호사님이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퍼붓고 재판 절차가 올리 그런 시비를 많이 불고 아스팔트에 피까지 이야기하면서 거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선전선동을 법정에서 했는데 그때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헌재가 마음대로 5가지로 정리를 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또 그리고 국회도 의결을 할 때는 하나하나 사안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등등을 제기를 했을 때 강일은 재판관이 아주 정말 포인트를 하나 딱 집어서 정리를 했어요. 헌법재판을 잘 안 해보셔서 모르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딱 김평우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옆에 계시던 이동업 변호사님 있죠. 이분이 헌법재판소 소장 헌법재판관 출신이죠. 관 출신이고 소장에 지명됐다가 이제 거기서 밀려났죠. 청문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근데 이분에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동업 재판관이 맞다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무슨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뭐 종합 서면이든 내용이든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의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대리인 측인 무슨 어떤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종합서면서 방금 변호사님 설명하셨지만 이게 꼭 반드시 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자기들이 구두로 해도 된답니다. 예. 27일이 최종 변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 출석 여부를 적어도 하루 전까지 26일까지 알려달라 이렇게 헌재에서 얘기를 했어요? 26일은 일요일인데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노동부에 얘기해갖고 아마 좀 급여를 공무원이지만 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네요. 추가 노동수당, 근무수당 이런 거 좀 했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요일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6일까지 알려줘라. 출석할지 안 할지. 대리인단 측은 어떤 입장이에요? 끝까지 안 나가겠다는 건가요? 대리인단 측은 지금 대통령께 이 부분을 정확히 상의하고 있는지조차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데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 영상 자료로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보도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헌재 기본적으로 출석하라고 해서 출석해서 변론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무리 예우를 한다 손쳐도 영상으로 해서 내 할 말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주장할 부분만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헌재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예.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입장이 없다.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27일 혹은 27일 날 혹시 헌재에 출석할 것이냐? 예.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출석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입장 안 했고 제가 서석구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이제까지 대통령을 2번 봤답니다. 총 합한 시간 한 1시간 반쯤 되고. 그 다른 분들은 자주 봤냐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뭐 수시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열심히 보는데 변호사님만 못 보는 건가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2번밖에 안 봤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농단이 일어난 근본 원인이 또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안별로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나 아니면 전문가 담당자들에게 대화로 듣고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거기서 또 강조할 것이 있으면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수용하고 그게 이제 의사결정 교조로 하나의 툴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었고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속 헌재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거의 비슷한 게 대통령과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거의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헌재 출석하냐 마냐의 부분도 출석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출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없을 겁니다. 온전히 대통령 스스로 관저에서 판단을 해야만 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대리인단도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아니죠. 모를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 측이 그거를 강하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관련해서 대리인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어요? 이중환 변호사가 21일 날 그러니까 헌재 과연 출석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21일 날 이중환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보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제서야.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사실상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여부는 변론 준비 기일 1차부터 3차까지 그때 이미 논의가 되었습니다. 국회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한번 나와달라라고 했는데 증인 채택이 안 돼서 불발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1월 초에 또 한번 첫 변론기일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입장을 표명하느냐 해서 그때 또 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 설 연휴 전날 이제 가장 뜨겁게 정규제 TV 관련해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헌재에 나와서 출석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2월 중순에는 지연 작전의 어떤 전환으로서 뭐 이용할 목적으로 나오냐 마냐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월 21일까지도 국회 측,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조차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다 한 거죠.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한간에 변호사들 법조계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재가 있고 또 이제 탄핵 심의를 국회 상원하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이 무척 충실하게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일부 변호사들이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탄핵 심판 제도가 각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 사실은 김평우 변호사가 이제 변론 길에 막말을 좀 쏟아내긴 했는데요. 그 막말 쏟아낸 중에는 법리적인 주장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탄핵 심판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요지는 이제 탄핵 심판이 너무 쉽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 뭐 2004년도에도 있었는데 또 한 번의 이런 탄핵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탄핵 심판 제도 자체가 잘못 설계됐다라는 어떤 주장이었는데요. 이 탄핵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틀리죠. 그런 어떤 틀린 어떤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라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받았냐 안 받느냐 이것을 뭐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마다 여러 어떤 사정이 있고 우리나라는 독일법에 좀 따라서 탄핵 심판 제도 자체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큰 차이점은 있겠지만 오히려 더 신중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한국에서 관심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훨씬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어떤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행정부의 뭐 권력 자체를 사법부라는 하고 하는 어떤 헌재에서 이것을 뭐 정당한 권력에 의해서 파면시킨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 나라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예. 허 교수님,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다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수이고 특히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통령제인데 이 대통령제에서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 권력의 충돌이 빚어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마지막 퇴임하시기 전에 혹은 탄핵 전에 국가의 위상을 높이 세운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탄핵 법에 세계화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것은 87년 헌법 개정 때 그 내용이 들어왔죠. 근데 정말 그때 뭐 이런 걸 예상하고 넣은 건 아닐 텐데 이제 또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뭐 다 다르고 제도가 다른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오히려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야말로 진짜 탄핵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깊게 심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또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서 뭐 원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정인에 대한 채택이라든지 또 변론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아서 지금 벌써 2달 반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건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맨 처음에 박한철 소장이 이야기하던 신속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엄정성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박한철 소장이 그때 당시 맨 처음에 했던 게 뭔가 하면은 대공지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 청나라 옹정제가, 걸륭제가 한 말이죠. 국가 운영 원칙을 밝힌 게 매우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르게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저는 헌재는 그에 맞춰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그 재판의 예가 세계적인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 헌법학자들 사이 연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체크 한번 할까요? 그 대통령 탄핵하야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혹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사례는 약 한 40건 정도 됩니다. 그 국내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를 하셨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만 가결됐다가 이제 부결됐었던 거고요. 윤보선 대통령도 하야한 거 아닌가요? 80년도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보선 대통령도 잠깐 있다가 대통령 측을 사임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크게 유행이 윤보선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였었죠 그때는? 최규하 대통령. 죄송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60년대 생각했어요. 이 한 40여 건 정도가 그 두 가지 크게 패턴으로 나뉘는데 한쪽은 미국이나 그 유럽처럼 선진국 법치가 뿌리를 내린 곳에서 탄핵 사례가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중남미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정치적인 선진국에 있느냐 후진국에 있느냐 이거를 세계가 아까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붙이면 이 탄핵을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해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대통령 측이에요. 그리고 집권 여당이고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죠. 왜냐하면 그때 하야하라 뭐 퇴진하라 이런 주장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라.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그 초헌법적이고 초법률적인 행동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라. 그럼 법적 절차가 뭐가 있느냐? 국가에서 의회에서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이 의결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건 완전 법치주의 근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자기들은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막가파식으로 법대로 하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문제인가 하면은 자기들이 유리하고 필요하면 언제나 국민들에게 법대로 하라고 강요해요. 법치주의 강요하고. 예. 그리고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라. 그럼 자기들은 정작 지금 법을 농단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농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별 꼼수가 다 나옵니다. 자, 하야를 해요. 그러면은 각하를 시켜. 이 진행되던 절차가. 그 다음에 번복을 해, 하야를. 이러면 다시 임기가 연장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꼼수 말하는 순간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야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어떤 효과가 바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써 사실상 법적인 어떤 의미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헌재에서는 이거를 과연 하야를 파면으로 볼 것이냐. 이제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보게 되면 파면을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 심리 중에 파면이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입니다. 예, 그 기각되어야 된다라고 기각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야를 파면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에는 심리를 이제 기각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꼼수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야 선언을 하고 이제 일각에서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파면이라고 볼 수 없고 본인이 하야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탄핵 소추가 진행되는 도중에 파면될 경우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법률이 좀 다른데요. 헌법재판소법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탄핵 소추안이 이제 헌재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뭐 사직서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헌재의 어떤 이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사직안 처리나 이런 걸 해서 막지 말아라라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법과 헌재법이 다르게 이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있는 건데요. 이러나 저러나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법치주의와 헌법을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는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하야를 하고 내가 그만두겠다 해도 심리는 계속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짧게만 얘기해. 시간이 없었고요. 하야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밝혔죠 이미 입장도. 그만두지 않겠다. 청와대 측에서 입장을 바뀐 거고 대통령이 입장을 바뀐 건 아닌데요. 하야가 성립되려고 그러면 정치적인 사면이나 형사적으로 기소유예 등의 보장이 가능해야만 하야가 성립. 자, 지금 헌재 이정미 재판관 후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죠. 그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이를테면 수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법부의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라면 그건 기본적인 그분의 마인드일터이니까 이정미 소장이 퇴임을 하기 직전에 당연히 후임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면 그 전에 박한철 소장은 퇴임하셨는데 왜 임명하지 않냐? 그건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으로 지명되신 분이고 이정미 소장 대행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몫으로 지명되신 분이시죠.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을 때 임명했던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 몫으로 남아있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퇴임하기 때문에 후임자로 임명하는 건 당연한데.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지금 현재 권한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말한 시점은 그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 그 헌재 심리에는 사실상 대법원의 어떤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상적으로 발표한 거 아닌가요? 이제 사실은 이것도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뭐 정상적으로 아직 발표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그 근거 자체가 대법원 관계자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브리핑한 것도 아니고 이제 관계자가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그 안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될 것이 사실은 이정미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아까 김대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부터 과거에 이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시론을 제기하는 건 아닌데 왜 하필 27일 날 헌재에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한 시점에 바로 금요일 날
바로 이제 금요일 날 바로 하루 얼마 안 남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 이 보도를 지금 갑작스럽게 내는 것인지,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또 대통령 측에서는 또 그것을 빌미 삼아서 뭐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과연 대법원의 실질적인 의중인지 그 부분도 사실 의심스럽고 그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건은 음모론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너무 복잡해집니다. 근데 보는 사람들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 재밌는 걸 사실은 가급적 방송이나 나름대로 신뢰를 먹고 사는 그런 기관에서 음모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네. 자, 그러나 일단 취재가 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들이 음모를 갖고 있든 아니든 보도가 됐으면 이제 이 보도된 객관적 상황을 놓고 분석을 해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헌재 그러니까 소추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사자 혹은 당사자를 대행하는 분이 다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사실상 중지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요. 이른바 탄핵 인용이 될 것이라고 찬성하는 분들은 다 각기 이제 각기 해석을 합니다. 왜 지금 시점에 느닷없이 얘기를 해갖고 대통령 측이 항의할 수 있는 명분을 주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대통령 측은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심판이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변론 종결 뒤, 그러니까 27일 날 헌재에서 변론을 종결을 한 12월 중순, 그러니까 지난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헌법재판관 임명한 문제가 한번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설 연휴 전후에서 또 이거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적어도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거니까 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명 시점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바로 지금 이제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지연의 어떤 목적으로 좀 삼을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중순 국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오해나 논란은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말을 좀 아끼고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또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대법원 관계자나 이런 부분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당연히 선고 시점 이후를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부 좀 주류의 어떤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뭐 제가 이걸 뭐 정치적인 어떤 음모